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천안에 있는 호수대학교에서 사회복지를 가르치고 있는 양용희입니다. 저는 이제 사회복지에서 이제 사회복지 행정을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여기 한양대학에 와서 제가 아마 부탁받은 강의는 비영리 조직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조직의 경영, 마케팅, 최근에 또 우리 자원개발 그러면 이제 펀드레이징 이런 부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영리 조직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으로는 최근에 그 사회적 경제, 소셜 이코노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사회적 경제 내에서 주체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주요한 조직으로 최근에 지난 한 30여 년 사이에 굉장히 어떤 확대되어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비영리 어떤 부문의 섹터에 속하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한쪽으로는 또 우리가 경영 그러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비즈니스 측면에서 보는 경영의 관점에서 볼 수 있을 텐데요. 비즈니스에서 이제 경영을 다루면서 최근에 이제 나와 있는 경영과 관련된 또 주요한 어떤 키워드 중에 하나가 지속 가능 경영이라는 말을 또 쓰고 있습니다. 이제 지속 가능 경영이라는 배경 속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보통 우리가 이제 가장 보편적인 용어로는 CSR, 그래서 이제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또 이 사회적 책임과 관련돼 갖고서 유사한 관련되어 있는 그 용어들 중에 하나가 기업의 윤리 경영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또 환경 경영, 또 기업의 사회 공헌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비영리 경영이라는 쪽을 갖고 여러분 얘기할 텐데요. 그 반대쪽에는 원래 경영을 비즈니스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경영 측면에서 또 그 사회적 책임의 문제, 이 두 가지가 전혀 다른 어떤 섹터에 있지만은 최근에 이것이 어떤 만나고 있는 접점에 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걸 쉽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 현상을 보게 되면은, 좀 과거에 한 10여 년 전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에서 최근에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업 사회공헌, 기부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 활동하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자원봉사 조직을 하지 않은 대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100대 그룹 기업 내에는 전부 다 자체 자원봉사 조직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또 기업들이 많은 기부금을 내고 있죠. 우리가 80년대만 하더라도 기업이 내는 이런 기부금을 법에는 없는 용어입니다만은 준조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준조세는 용어가 없지만 이제 기부금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기업이 내지만 그것이 마치 세금과 같은 좀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좀 강요에 의해서 내는 그런 돈을 우리가 과거에 준조세라고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기업이 많은 돈을 내서 공헌 활동을 하지만 그런데 그 준조세라는 말을 쓰기보다는 기업의 좀 적극적인 의미에서 사회공헌 활동이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 의문을 갖게 되겠죠. 우리나라 정경련 통계를 보니까 1998년도에 정경련에 속해 있는 기업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1년에 당신들 기업이 얼마나 사회공헌비를 씁니까? 했더니 약 한 3천억 남짓을 썼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조사를 했더니 얼마가 됐냐면 그것이
2조 1천억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10여 년 만에 한 2008년도 기준으로 2조가 넘어갔으니까 한 10년 사이에 무려 7배의 돈을 기업들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정경에서 조사한 거 보니까 거의 모든 기업들이 자원봉사 조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기업의 본래의 목적은 뭡니까? 기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좋은 이윤을 창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업이 좋은 제품을 생산해내고 그러기 위해서는 고용을 창출하고 그래서 이윤을 내면은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을 낸 것이 어떻게 됩니까? 국가에 어떤 부로 돌아가서 국가가 여러 가지 우리 사회 공익적인 부분에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만 하더라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뭐냐 할 때는 기업의 이러한 경영 활동이 바로 사회적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은 학자들이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기업이 그런 본래의 경영 활동을 잘하지 못하면은 기업이 이윤을 내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기업들이 왜 많은 돈을 이렇게 사회공헌에 내느냐? 또 기업의 고급 인력들이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일하는 시간도 부족할 텐데 왜 근무 시간에 쫓아서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느냐?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기 저는 경영학을 전공하지 않는데 보니까 여기 아마 지도 교수님께서 경영학 선생님인데 제가 더 많은 경영 쪽을 배워야 되지만 아무튼 이런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의 본래 목적은 분명히 프로핏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기업들이 이렇게 하냐 이거죠. 글쎄요, 저는 그냥 이것을 쉽게 이런 표현을 합니다. 패러다임이 변했다. 네. 자,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데 일정한 우리 사회의 어떤 그 구조가 있습니다. 네? 그 구조가 어떤 전통적인 양식에서 오는 뭐 문화적인 거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있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하든 이런 것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이 변해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기업이 이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기부금을 강제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고 기업이 봉사활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회 구조로 지금 변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이 오늘 주제 중에 하나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 또 기업의 사회 공헌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 쪽을 저희가 한번 보지요. 반대편은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는 전통적인 기업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가장 이 반대쪽에는 뭐냐면 전통적인 비영리 조직이 있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 아시는 대로 기업이 본래 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사실 지금까지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은 이 프로핏을 내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이쪽 맨 끝에 있는 조직, 전통적인 비영리 조직이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것이 교육이 됐던, 복지가 됐던, 환경이 됐던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익적인 부문들을 서비스가 됐든지 거기에 대한 모든 사회적인 공감대가 되든지 간에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냥 흔히 미션이라고 합니다. 미션. 네. 이 부분을 해야지만 우리 사회가 건강해진다. 그래서 이러한 미션 오리엔티드 된 조직이 바로 비영리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에서 자, 여러분 삼성이라고 하는 조직이 왜 비영리 조직이 하는 일을 왜 하냐 이거죠. 그죠? 비영리 조직은 이 미션을 이룩하기 위해서 원래 비영리 조직의 출발을 보게 되면은 비영리 조직의 출발은 기부금으로 출발했고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러한 환경이 필요하다, 복지가 필요하다 기부금을 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내 시간과 노력을 우리 사회에서 제시한 거죠.
그래갖고 이런 비영리 조직이 그것이 무슨 대학이 되든지 아니면 복지관이든지 병원이든지 간에 이 비영리 조직이 탄생을 사실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기업이 왜 비영리 조직에 하던 뭐 기부금에 관련된 일이라든지 봉사할 일 왜 기업이 하냐 이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자, 여기 대해서는 어쨌든 이건 하나의 현상입니다. 이것이 당위성을 가지고 기업이 이 일을 하는 것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하는 뭐 논쟁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10년 사이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기부금의 규모가 무려 7배가 증가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의 현상으로 볼 수 있죠. 근데 반대로 자, 이 전통적인 비영리 조직, 미션 오리엔티드 된 이 조직이 최근에 비영리 조직에서는 뭐가 가장 이슈냐 하면은 영리 조직에 하던 일. 그 우리가 보면 이제 뭐 경영, 매니지먼트, 또 뭐 마케팅, 예. 이런 부분. 그 비영리 조직은 오히려 영리 조직이 하는 이런 쪽 일을 합니다. 비영리 조직이 프로핏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비영리도 쉽게 말하자면은 뭐 돈이 필요하다 이거죠. 예. 근데 비영리 조직이 우리가 이제 다른 용어로는 뭐 resource development 자원을 개발한다. 예. 자, 비영리 조직이 필요한 자원을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현대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 구조잖아요. 이 자본주의 사회 구조에서 어떻게 비영리 조직이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산출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또 있는 자원을 얼마큼 잘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는가 했더니 전통적인 이런 미션 오리엔티드된 방법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뭐 예를 들어서 비영리 조직에는 어떤 조직이 있냐면 종교 집단도 비영리 조직입니다. 혹시 교회 다니시는 우리 학생분들이 있으면은 자, 종교를 하는 데서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어떤 법과 제도로 재단해서 그 문제를 처리하기보다는 뭐 불교와 같은 데서는 뭐 자비라든지 기독교에서는 사랑이라든지 은혜라든지 그러한 어떤 추상적이면서도 좀 우리 사회에 어떤 딱 이런 논리적이라든지 어떤 계산에 의해서 처리하지 않는 방법을 가지고 이 조직을 이끌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영리 조직에서는 이런 비즈니스가 하는 방법처럼 자기가 필요한 자원들을 충분히 조달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비영리 조직이 어떻게 존재했느냐? 말씀드린 대로 모든 비영리 조직의 출발을 보게 되면은 기부금으로. 그게 대학도 그렇고요. 병원도 그렇고 복지기관도 그렇고 많은 전 세계 비영리 조직이 출발한 그 시점을 보면 기부금으로 많이 출발을 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가서 자기 시간을 내는 자원봉사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작한 비영리 조직들이 성장한 데서 이제 뭐 유럽하고 미국하고 좀 다릅니다만은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갖고 필요하니까 비영리 조직이 하는 일 자체가 어떤 퍼블릭 굿을 위해서 일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 이게 필요한 일이니까 이 비영리 조직이 필요한 이 자원의 모든 부분을 사실 누가 존재하면은 국가, 정부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대학교에도 돈을 주고 보조금을 주고 복지기관에도 주고 의료기관에도 정부가 국가가 돈을 주는 겁니다. 근데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점차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현대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원화 사회가 되죠. 모든 문제가 단순하게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도 그 문제를 혼자 풀 수 없고 국가가 이것을 비영리 할 수 없으니까 이 많은 부분들의 역할이 누구한테 돌아가냐면은 비영리 조직을 하니까 국가로서는 당연히 국가가 해야 할 복지의 일과 환경의 일과 이런 교육의 일을 비영리 부문들이 담당을 하니까 정부가 여기서 거둔 세금을 가지고 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서 났냐면 이제 국가가 주는 이것이 충분치 않다는 얘기죠. 이게 충분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영리 조직이 전통적으로 기부금을 받아서 운영을 했고 국가 보조를 받아서 운영했는데
비영리 조직에 대한 우리 사회의 요구는 점차 높아져 가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힘든 거죠. 그리고 비영리 조직이 처음에 출발할 때는 이렇게 봉사로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조직이 점차 커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할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원봉사 갖고 안 되고 전담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 거죠. 전담 직원을 채용할 때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은 헌신적으로 2, 3년 일했는데 나이도 들고 젊은 사람들이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에게 어느 정도는 안정적인 급여를 줘야 됩니다. 또 조직이 커지다 보니까는 처음에는 조그만 공간에서 일하다가 공간을 큰 것을 요구되고, 저는 지금 기억이 나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시민운동단체 중에 하나는 참여연대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93년도였을 거예요. 93년도에 청량리역 앞에 박원순 변호사라는 분이 그 오른쪽에 건물, 허름한 그 오피스 하나를 빌려서 한 5명의 스태프들이 출발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출발할 때는 거의 뭐 봉사로 급여도 거의 뭐 그냥 최저 생계비 이하로 받고 했습니다. 오늘날의 그 참여연대가 저기 광화문 옆에 그 옥인동인가 그쪽 지역에 있는데요. 제가 가보니까 자체 건물 한 5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몇 명 일하냐면 풀타임으로 한 60여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60여 명이 일하려고 그러면 아무리 시민운동단체에서 적은 급여를 받더라도 한 달 운영비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죠? 인건비 외에 다른 활동들이 필요해요. 그 돈을 참여연대는 어디서 가져오냐 이거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비영리 조직이 야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영리가 하는 방법에 의해서 자원을 개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영리 쪽에서 쓰던 매니지먼트, 마케팅 이런 것들을 비영리 쪽에서 배워서 이제는 non-profit management, non-profit marketing 이런 것이 이제는 굉장히 보편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것이 좀 들어와서 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근데 자, 미국에는 1960년대에 이미 유명한 마케팅 학자가 있습니다. 필립 코틀러라고 지금도 계신 분인데 이분이 그 비영리적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전 비영리 조직의 개념 또 어떤 활동 영역에 이런 것들이 마케팅이라는 측면으로 넓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자 1960년대 미국에서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은 오늘날 2000년 우리 한국 사회가 생긴 현상이 한 40년 전에 미리 미국에서 생긴 겁니다. 병원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은 전통적으로 비영리 부문에 속한다. 그 다음에 대학이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재정난에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그건 간단하죠. 병원에 환자가 오지 않고 대학에 학생이 오지 않으면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병원이 환자를 유치하고 대학이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떻냐. 이게 그냥 뭐 과거의 같은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비즈니스 쪽에서 쓰고 있는 이런 마케팅 어프로치를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런 현상이 우리나라도 이제 생기기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우리 비영리 조직들은 저는 이제 뭐 이쪽 분야를 어떻게 좀 제가 학교 가기 전에 그 월드 비전이라고 하는 국제 조직에서 오래 일을 했습니다. 근데 저한테 이런 특강을 부탁하는데 저는 학교에서 아직 사회복지에서는 공식적으로 사회복지 경영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마케팅 말도 없고. 그런데 밖에 나면 어쨌든 저한테 요구하는 것들은 사회복지 행정을 가르치는 행정을 말하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전부 다 사회복지 경영이나 마케팅 이런 부분을 요구합니다. 그 왜 그럴까요? 사회복지는 사실 행정이 맞죠. 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그 목적이 프로핏, 이윤을 목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행정 영역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 최근에 복지 쪽에도 이 자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영리의 자원이 어느 정도 커졌냐?
제가 80년 초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월드비전이라는 단체를 들어가서 다시 이런 쪽 분야를 접하게 됐는데요. 월드비전 지금 인터내셔널 한 100여 국에서 일하고 있는데 월드비전 인터내셔널 전체의 1년 예산이 얼마냐 하면 쓰는 돈이 비영리 조직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NGO죠. 1년 돈이 얼마냐 하면은 2조 5천억 정도 됩니다. 안 믿어지겠죠? 이것은 기업으로 말하자면 한 50조에 해당되는 돈이나 마찬가지예요. 다 쓰는 돈입니다. 외형이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가 월드비전 코리아가 있죠. 월드비전 코리아가 얼마냐? 한국만 약 1,500억 정도 됩니다. 작년에 월드비전 코리아가 얼마를 모금했냐? 1,050억 원을 모금을 했습니다. NGO가 1,050억. 제가 1995년도에 월드비전 USA를 가니까 그 당시 이미 월드비전 USA가 1년 예산이 1조 정도 됩니다. 10억 달러 정도. 이렇게 비영리 조직이 이제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거 NGO나 비영리 조직을 연구하시는 분은 뭐 행정학이나 사회학자, 뭐 사회복지 이런 사람들이 관심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누가 연구하냐면 경제학자들이 연구합니다. 왜? 비영리 조직이 차지하는 전체 GDP 대비 차지하는 그 비율, 고용 비율이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미 10% 선이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비영리 조직에서 일하고 있는 고용 인력이 10%가 넘어서고 총생산 대비 10%가 넘었으니까 이것은 단순히 어떤 뭐 미션을 생각하고 좋은 일이다 그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엄청난 이게 어떤 그 영향력을 지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뭐 대학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대학교도 비영리 조직이죠. 한양대학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 분명히 아니죠. 그죠? 대학은 다 비영리 조직입니다. 법인이죠. 네? 교육법인이죠. 자, 그럼 대학은 돈이 어디서 오나요? 모르겠어요. 한양대학은 아마 이제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은 재정이 튼튼한 대학이고 우리나라에서 인류대학이고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저희 뭐 지방대학은 초비상이죠. 아직까지 제가 있는 천안까지는 경쟁률이 있는데 좀 있으면은 올해 그 졸업생이 66만 명이고 전문대까지 합해서 입학 정원이 50만 명이었습니다. 2020년 가게 되면은 졸업생이 40만 명 됩니다. 40만 명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학 인원의 20%는 대학이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럼 20%가 문을 닫는 게 평균 20%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은 경쟁력을 가지겠죠. 지방대학의 50%는 그냥 단순 수치로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는 대학도 있겠고 이렇게 규모가 줄어드는 대학이 있겠죠. 이 정도 되니까 뭐 대학의 생존이 걸린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요? 대학도 지금까지는 권학의 이념을 얘기하고 우리 사회에 훌륭한 인재를 육성해낸다.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도 경쟁을 얘기합니다. 입학률, 취업률, 그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학도 돈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돼요? 정부에서 주는데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주는 대학에 특히 사립대학은 정말 쥐꼬리 같은 돈 주거든요. 얼마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는 자연히 등록금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미국은 평균 한 30% 정도 돼요. 등록금 비중이. 우리나라는 한 70%가 평균 넘어갔습니다. 그것도 70%가 넘는다는 것도 뭐 국립대학 이런 데가 이제 좀 좋으니까 그래서 그렇지 뭐 그렇지 않은 지방의 사립대학은 막 90% 될 겁니다. 그럼 대학이 유지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 들어올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등록금이 의존할 수밖에 없네요. 학생들은 불만이 높아지죠. 대학에서 경쟁에서 살아나려면 좋은 기자재, 좋은 선생님들이 와야 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건 다 돈입니다. 그럼 대학이 어떻게 돼요? 대학도 이제는 그런 자원을 개발해야 되죠. 그러니까 대학이 기부금 모집을 합니다. 미국 대학의 경쟁력이 높은 것은 미국은 대학들이 기부금을 엄청나게 모집합니다. 엄청나게.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하버드 대학이 항상 기부금 모집이 1등이었다가 한 2, 3년 전부터 스탠포드라는 대학이 1등으로 미국에서 올라갔어요. 1년에 얼마를 모금하냐 했더니 스탠포드 대학 같은 게 한 7억 달러 정도
모금할 겁니다. 하버드가 한 5억 달러. 그러면 그 갖고 있는 그 대학의 그 뭐랄까 자산이 얼마 정도 되겠냐? 그 적립금 그게 뭐 주식으로 가지고 있던 뭐로 가지고 있던지 간에 얼마가 되느냐? 제가 알기로는 하버드 대학이 한 250억 달러 정도 됩니다. 250억 달러인데 그걸 어쨌든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계속 이런 그 뭐죠? 투자, 운영 이런 걸 통해서 얻어들이는 수입이 적게는 10%, 많게는 20%의 수익을 얻었어요. 그러면 250억 달러에 10% 수익을 얻으면 25억 달러 아니겠어요? 자, 25억 달러 혼합돈으로 얼마입니까? 예? 거의 3조 되는 돈입니다. 거기다 하버드라는 대학은 등록금이 세계에서 제일 비싼 대학 아니겠어요?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대학이 경쟁하는 것은 결국 자원이잖아요. 그런 대학이랑 다른 대학이 아무리 경쟁해갖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현대 자본주의 사회 구조소에서는 대학의 경쟁력이라는 것도 정말 이런 자원과 직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좋은 대학을 만들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가 한 10조 정도 가지고 대학을 만들면 우리나라 금방 5대 대학 중에 하나를 만들 겁니다.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뭐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그 빌 앤 멜린다 게이츠 파운데이션에 그 사람이 300억 달러를 냈는데 30조 이상을 기부했습니다. 자기 개인 돈을. MS사 마이크로소프트의 돈이 아니라. 그런 돈 있는 사람들이 몇 조씩 내갖고 대학을 설립한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그런 대학이 있잖아요. 뭐 포항 공대라든지 자원이 많은 대학 금방 경쟁이 좋아지잖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이것이 병원이 됐든 대학이 됐든 복지기관이 됐든 이제는 이 조직이 성장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런 비즈니스와 같은 방법들을 신경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렇게 돼요. 이게 만나는 접점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컨버전스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한 점을 보고서 달려오게 되죠. 융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데 가운데 있는 조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회적 기업, 소셜 엔터프라이즈. 사회적 기업은 뭡니까? 목적이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는 조직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원래 사회적 기업들의 출발은 비영리 조직인데 비영리 조직이 자원이 필요한데 기부금을 받고 정부 보증을 받다가 부족하니까 모금도 열심히 하는데 부족하니까 비영리 조직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자본들을 활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비영리 조직도 그걸 뭐 투자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상업적인 활동을 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영리 조직이 비영리 조직을 고발했어요. 실제로. 여러분이 잘 아는 단체가 있죠. YMCA라고 잘 아시죠. 자, 미국에서 보니까 YMCA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스포츠 클럽을 많이 운영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다른 상업적으로 운영하는 스포츠 클럽에서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야, 저 YMCA라는 데가 우리 동네에 들어와서 우리가 받는 비용의 한 3분의 2, 반 받고서 하니까 경쟁력이 안 되는 거죠. 뭐 수영도 가르치고 뭐 스포츠를 해주는데. 근데 보니까 YMCA는 세금도 안 내. 그죠? 임대료도 안 내. 그죠? 그러니까 영리로 동네에서 스포츠 클럽 하는 사람이 경쟁이 되겠어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 반대되는 현상도 생깁니다. 자, 전통적으로 비영리 조직이 하는 부문이 아까 말씀드린 복지, 의료 이런 부문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수요가 막 높아지니까 영리 쪽에서 보니까 야, 저기 복지나 수요를 고급화해갖고서 돈 있는 사람들한테 저거 하게 되면 비즈니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의료법인이 아직 우리는 영리법인이 안 들어와 있죠. 그리고 보편적으로 전체적으로 의료는 전부 다 비영리입니다. 근데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좋은 의료 서비스 경쟁을 위해서 우리가 영리 법인을 주식회사형 병원을 만들자. 그래야지만 많은 사람이 투자한다. 또 그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영리 쪽에서도 또 비영리 쪽에 그런 어떤 부문들을 시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겁니다. 이런 영리와 이제는 비영리가 완전히 분리되는 이런
이제 사회는 지나갔다. 그것은 그게 뭐 맞는 거냐 틀리는 거냐 하는 그런 뭐 논란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상입니다. 현상. 이런 사회적 기업 규모도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합니다. 미국에 가면은 이 사회적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최근에 뭐가 굉장히 유행하고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되고 있냐면은 프랜차이징 사업을 합니다. 사회적 기업도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브랜드가 중요하다. 미국에 가면 여러분 굿윌이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가게가 바로 미국의 굿윌, 영국의 체리티샵, 옥스팜이 운영한 그걸 보고 벤치마킹하고 만든 겁니다. 이 단체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생활용품들, 의료라든지 이런 것을 기부를 받아서 그것을 장애인들이 잘 수리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정리해서 팝니다. 근데 미국에 이런 굿윌 매장이 몇 개가 있냐면 4,400여 개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임대료가 비싸다고 하는 뉴욕. 예? 제가 알기로는 5번가인가? 거기서 한번 가봤어요. 그 다음에 영국에도 런던에 체리티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싸놓은 게 아니라 정식으로 이렇게 윈도우 디스플레이를 해놓습니다. 마네킹도 세워놓고 그래갖고서 중고 옷이지만 잘 수리해서 보게 되면은 저도 가서 넥타이를 사왔어요. 평소에 여기서 넥타이를 사려고 그러면 소위 말하는 우리가 브랜드가 사려면 비싼 거 못 사니까 거기 가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만든 그래서 얼마 줬냐? 넥타이 하나에 아주 좋은 건 한 $5, 그렇지 않으면 $2. 그리고 사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팔 수 있는 건 뭡니까? 무료로 받았으니까. 그리고 그게 경쟁력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위에서 일해서 되게 일하는 사람들은 자원봉사자예요. 볼런티어들이요. 그 벌어들은 돈은 누구한테 가냐? 그 물건을 받아서 정리하고 뭐하고 하는 일들은 누가 하냐? 주로 장애인들이 합니다. 그 장애인들의 잡을 창출해주고 인건비 주고 그런 일을 위해서 하는데 이 굿윌 매장이 미국에서 소비재 파는 프랜차이즈 중에서 규모가 4위입니다. 4위. 프랜차이즈. 사회적 기업인데. 그 정도로 규모가 수십억 달러로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도시 가면은 굿윌이 없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부문이 점차 커진다는 거죠. 비영리 쪽에서 하는 그게 다 이제 사회적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제가 부탁받은 것 중에서 비영리 경영이라는 말이 왜 나왔느냐, 왜 비영리 조직에 이런 수익을 창출해야 되냐는 말씀을 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기업의 그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그러니까 기업은 다 경영이라는 말을 쓰기 좋아하죠. 어제 sustainable development입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발전, 개발 그랬는데 기업이 들어오니까 그거를 sustainable management로 바꿔버렸죠. 기업은 이왕에 이제 하려고 그러면 그걸 경영으로 들어야 되니까 최근에 이제 기업은 지속 가능한 경영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제가 맡은 이 제목에 대해서 좀 제가 배경을 설명을 좀 지금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 어떻게 하나요? 이거 질문도 좀 받고 하나요? 네. 자, 여기까지 좀 제가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비영리 경영 마케팅 어떻게 되느냐, 펀드레이징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얘기 잠깐 해드리고 아까 말한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이제 그런 부분 또 좀 잠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 혹시 몇 학년 학생들인가요? 지금 1학년에서 4학년. 다. 네, 그리고 전공도 네. 다 섞여 있습니다. 경영 쪽이 거가 아니고, 그러니까 교양 과목으로 네. 예. 혹시 경영학과 학생 있으세요? 경영학과 학생. 예. 질문 좀 하세요. 예. 이제 학교에서는 질문 안 하면 추석부 보고서 지정해서 하는데 추석부가 없어갖고서
혹시 뭐 어때 여러분 뭐 내가 한 그 얘기가 좀 공감대가 돼요? 아니면 좀 어떠세요? 이렇게 너무 침묵을 지키니까 네, 그러면은 일단 뭐 나중에 또 여러분 그 질문을 뭐 받도록 또 하겠습니다. 필요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도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된 좀 배경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모든 게 제일 빠른 변화를 하는 일으키는 나라죠. 경제 성장뿐만이 아니라 하여튼 모든 면에서 모든 지표가 다 그렇고, 종교도 제일 빨리 기독교인이 늘어났고, 경제 성장도 그렇게 일어났고, 여러 말하는 고령화 사회도 세계에서 제일 빨리 우리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저출산 문제도 지금 세계에서 제일 빨리 우리가 일어나고, 모든 변화가 제일 사실 빨리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지금 빨리 일어나게 됐죠. 우리나라는 이제 해방 이후 우리가 원조를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수혜국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외국에서 돈을 받아서 수혜국으로서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조는 두 가지로 얘기되죠. 하나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받고 하나는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말씀드린 아까 이 월드 비전이라는 단체도 민간 단체가, 이런 민간 단체가, 외국서 온 민간 단체가 우리나라에 몇 개 있었냐면은 1950년, 60년, 70년, 80년 이렇게 쭉 할 때, 이때는 주로 이제 복지 계통에서 원조를 받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산하에 해외 원조단체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 제가 알기로는 한 155개 정도의 단체가 있었는데, 통계를 보니까 1972년도까지 보건복지부가 우리나라 시설에 준 돈보다, 우리나라 장애인,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아라고 얘기하죠. 이런 또 양로원, 이런 단체에 정부가 준 예산보다 외국서 들어온 민간 원조가 더 많았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우리나라가 1988년도에 올림픽이 개최가 되면서 요 전후에서 한국이 올림픽까지 개최하는데 이게 원조를 받는 게 맞느냐 해서 원조하던 기관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월드비전은 원조를 받다가 외국서 제가 있을 때 1990년에 300만 달러까지 왔었는데 딱 끊어지고 91년부터 자립을 해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서 엊그저까지 300만 달러가 왔는데 한 푼도 안 오니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니까 돼요. 그 대신 월드비전 인터내셔널에서 한국에다가 너희 모금할 수 있는 방법, 기술을 가르쳐 줄게. 그래갖고 91년도에 21억을 모금을 한 겁니다. 91년도에. 그런데 작년에 2010년도에 얼마를 모금했냐면 1,050억을 모금을 한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모금했죠. 이 정도 모금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대학교보다도 모금을 더 많이 해요. 아마. 그리고 이 돈은 아마 올해는 한 1,300억, 조만간에 수년 안에 2,000억까지 올라갈 겁니다. 그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왜? 이 돈의 80%는 뭐냐면 정기 후원금이에요. 매월 2만 원, 3만 원 내는 사람이 약 한 30만 명이 있습니다. 보세요. 막강한 스폰서가 있는 거죠. 30만 명이라는 사람이 매월 2, 3만 원을 월드비전 돈 내니까 전쟁이 나기 전에는 이 돈은 내년에도 그냥 그대로 들어온 돈이에요. 자연 증가하게 되면은 제가 한 2천억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급성장을 했어요. 근데 급성장한 원인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바로 제가 월드비전에 딱 들어가 보니까 그때는 이해가 안 갔어요. 80년대에 90년대에 가서 교육을 받는데 보니까 비영리 조직에 무슨 매니지먼트, 마케팅 이런 교육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네? 국제본부에서. 또 미국 오피스 가보니까 이거 규모가 엄청나죠. NGO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냐? 24시간 운영을 합니다.
조직을. 왜? 그러니까 생산성을 위해서 24시간 운영을 해요. 미국은 어떻게 됩니까? 미국은 6시간 시차가 있죠. 저기 LA하고 저기 뉴욕하고는. 그러다 보니까는 자, 여러분 경영에서 마케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마케팅 교환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고객 간의 교환에서 제일 고객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비영리 조직이 뭐냐면은 야, 우리 지금까지는 비영리 일하면서 자기네 편의대로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여기 와서 봉사활동하고 기부금 내는 사람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기부금 내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있고 질문이 있을 때 전화할 거 아니에요? 그 전화를 우리는 언제든지 받아줘야 된다. 하다 보니까는 24시간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직원은 이런 보안 카드를 가지고 제가 가보니까는 24시간 자기가 아무 시간이고 탁 대고서 직원이 600명이 있는데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전화 받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미국 전역에서 전화하도록 받을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이런 경영 시스템들이 운영되고 있고 모든 여기서 하는 인사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재무라든지 이것은 미국 인류 최고 기업에 못지않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하우를 이제 한국에 전달해주기 시작한 거죠. 자, 너희가 자원을 모집하려고 그러면, 펀드레이징 하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해라. 이제 그런 방법을 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민간 기부금은 얼마나 올랐느냐? 자, 우리나라에서 소위 말하는 지금 왜 비영리 조직과 영리 조직에 있어서 이런 경영이라고 하는 똑같이 영리 기업에서는 사회공헌, 비영리 조직에서는 이런 마케팅이 중요해지고 있냐면은 국세청 통계를 보니까 이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제가 조금 1998년도에 국세청에서 개인이 낸 소득공제 기업의 송금 산의에 세금 처리해 준 거예요. 이거를 보니까 약 2조 9천억이 됐습니다. 기부금 내면 영수증 받는 돈이 2조 9천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미 2008년도 10년 만에 9조 정도 됐어요. 9조.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대단하죠. 지금 우리나라가 아직 미국에 비해서 영국에 비해서 단순 기부 수치는 낮습니다. 평균 기부 수치는 낮아요. 아직은요. 그런데 기부금 내는 속도는 전 세계에서 최고로 빨라요. 근데 문제는 어딨냐 하면은 이겁니다. 저는 사실 사회복지를 가르치고 있으면서 우리 사회복지 학생들한테 너희들 반드시 경제 공부해라. 경영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자, 약 이제 2조 9천에서 9조가 넘었으니까는 한 6조 정도 이상이 늘어났잖아요. 문제는 이겁니다. 정부가 배분해 주는 거, 정부가 대학에 주는 거라든지 복지관에 주는 것은 일정한 어떤 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복지 쪽에 줄 때는 그 복지기관에 있는 수혜자가 몇 명이 있느냐, 얼만큼 필요하냐 딱 1년에 정해서 서비스를 보조해 주죠, 정부가. 그런데 이 돈은, 이거는 민간 돈이죠. 정부 돈이 아닙니다. 민간에 있는 기부금이. 이 돈은 어떻게 배분되어 있냐면 이것은 소위 말하는 어떻게 보면 그 비즈니스 측면에서 경쟁의 논리에서 배분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 지금 구조를 하는 민간 기금이 있는데 그걸 누가 가져가느냐? 그래서 정부처럼 이렇게 균등히 나눠주는 게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비영리적인 마케팅 잘하고 후원자 잘 개발하고 대학도 마찬가지죠. 제가 대학을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 대학이 어떻게 되냐면 상위 10개 대학이 대한민국 전체 기부금의 70%를 다 가져갑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스카이대학을 비롯해서 아마 한양대학도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10개 대학이 대한민국 그 2년제 대학까지 300개 대학의 전체 기부금의 70%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게 좀 심해요. 다른 어떤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보다도 더 이 편차가 더 아주 심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가 되냐면 자, 민간 자원이 급속히 증가되는데 그걸 누가 가져냐? 그 논리는 바로 시장 논리라는 얘기죠. 시장 논리. 그러다 보니까는 비영리 조직도 우리도 마케팅 해야 되겠어. 우리도 비즈니스 방법을 좀 배워야 되겠어.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큰 이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 시간에 제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비영리 경영과 마케팅은 뭐냐는 내용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시간도 좀 부족하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비영리 조직들이 이제 뭐 자원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점차 느껴서 이런 이제 접근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부문은 점차 더 커지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럼 기업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 아까 말한 기업은 이제 지속 가능 경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기업이 서스테이너블 해야 되죠. 지속 가능해야 되죠.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글쎄요. 저는 이제 뭐 경제학이나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어떻게 될까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좀 젊었을 때 80년대에 일본의 소니 그러면은 대단했죠. 워크맨 나왔을 때, 야, 그거 한번 좀 껴봤으면 많은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런 소망을 가졌죠. 그때 그 텔레비전 파는 데 가보니, 가전제품 가는 거 보니까는 똑같은 텔레비전인데 삼성 제품은 소니 가격이 딱 반이었어요. 가격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더 비싸죠. 제가 외국 나가보니까 삼성 제품이 더 비싸요, 가격이. 뭐, 내 해석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축복을 준 거예요. 뭐가 축복을 줬냐? 제가 볼 때는 디지털이라는 게 축복을 줘서 우리나라에. 자, 디지털 그러니까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속도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속도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보다 부족하고 기술이 없어서 뒤졌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죠. 뭐 아직 뒤진 건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가 굉장히 많이 따라갔잖아요, 가전제품에서요. 근데 일본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디지털 나오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아날로그죠. 네? 많이 디지털이라는 게 안 나왔으면 우리는 여전히 일본에 아무리 간격이 좁아져서 10년, 내지는 20, 30년 계속 뒤에 있을 겁니다. 특히 방송 장면에 이런 거 도저히 카메라 쫓아갈 수가 없어요. 아날로그 방식에서는. 근데 일본은 이게 제가 볼 땐 덫이 된 거죠. 모든 의료 장비, 광학 장비, 방송 장비,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아날로그로 다 구축해 놨는데 여기서 일로 바꾸려니까 얼마나 아깝겠어요. 이건 새로 출발하는 건데. 근데 우리나라는 원래 이게 처지니까 이쪽에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우리한테도 맞고 또 새롭게 하니까는 우리가 우리나라가 기회를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변화가 이제 일어날 텐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한번 저도 그냥 추측을 하죠. 분명히 그런 변화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변한다. 그 중에서 이제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세계 변화를 얘기할 때 크게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하죠. 세계 변화에 있어서. 하나는 뭐 여러분 세계화 문제 얘기하죠. 네, 세계화. 네. 세계화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큰. 그 다음에 이제 기술, 그래갖고 여기에는 뭐 특히 정보 통신 네, 발달은 굉장히 중요하죠. 세 번째, 근데 우리가 이거는 뭐 잘 알고 있습니다만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세 가지 지표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이루어진 나라예요. 자, 뭐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뭐 여러분 뭐 정보통신 잘 알 테니까 인구 구조 한번 볼까요? 인구 구조 어땠었냐 우리나라요? 우리나라는 원래 가족 구조 자체도 대가족 제도였죠. 대가족. 지금은 뭐예요? 뭐 소가족이 아니라 지금은 단독 가구, 혼자 사는 사람. 이 서울시에 24%, 어떤 통계는 28%랍니다. 서울시 인구의 가구주가 혼자 되어 있는 사람. 왜 그러냐? 젊은 사람들이 결혼 늦게 하죠. 집에 나와서 가구주 혼자 되어 있습니다. 또 노부부들이 이제는 자식과 같이 안 살죠. 안 살다 보니까는 이제 노부부가 같이 사시다가 한 분이 돌아가셔도 최근에 보니까 한 분이 돌아가시던 그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남는데 자녀하고 합하지는 않아요. 거의. 여전히 혼자 사세요, 그냥. 일본처럼. 그러니까 이 단독 가구 숫자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으로 생기는 우리 사회 문제가 엄청나게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이게 무슨 문제냐, 우리나라는 사실 복지 문제로 직결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경제가 낮았을 때 그런 용어는 없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뭐냐면 가족복지였어요. 가족복지. 이게 뭐냐면은 부모는 자식이 클 때까지 무한 책임을 져주죠. 그냥 부모가 다 뒷발이야지 합니다. 그 대신 자식이 어떻게 부모랑 같이 살면서 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노인복지 다 책임져요. 다 모든 거 책임지던 시대입니다. 우리는 대가족 시대에서. 근데 그게 불과 20, 30년 안에 이런 가족제도가 혼자 사는 제도라니까는 이러한 복지의 공백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아는 저출산 고령화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나라 고령화 이제 아는 학생도 있겠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자,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7%면 고령화 사회, 10%면은 고령 사회, 14%면 유엔의 기준으로 초고령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인구 대비. 근데 문제는 고령 사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노인 인구가 많아진다는 문제가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산 인구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죠. 노인 인구가 많아지니까 그만큼 생산 인구는 줄어드는데 이 적은 줄어든 생산 인구가 이 나이 많은 노인 인구까지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이건 이중고를 겪게 되는 그런 사회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되냐? 10%에 들어섰습니다. 10%. 그런데 이거는 지역에 따라서는 10%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초초고령 사회에 이미. 제가 작년에 부여군을 갔더니 거기는 몇 프로냐? 농촌에 갔더니 거기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25%를 넘어섰습니다. 거기 가서 어린이집을 갔더니 어린이가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어린이집이 뭐로 바뀌었냐면 그 노인들 넣는 노인정, 양롱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대로 어린이집 뭐 볼풀도 있고 그대로 있는데 그대로 놔두고 부여가니까 거기서 노인들에서 배틀도 짜고 순두부도 만들고 거기서 뭐 이렇게 노인정식으로 다 그걸 쓰고 있다. 그게 불과 10년 전 얘기래요. 10년 전에 어린이집을 세웠는데 그게 이제 노인정으로 10년에 바뀌어버린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 문제가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젊어서 아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부모 세대, 나 같은 경우는 80년대에만 하더라도 예비군 받으러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남자들은 그 정관 수술하게 되면은 예비군 면제해 줬어요. 집에 가라고 그랬어요. 특혜를 줬어요. 그때 뭐 산하 제한, 둘만 낳자. 나중엔 둘도 많고 하나만 낳자. 그런 운동을 했어요. 그런 나라가 세계에서 지금 출산율이 최하위 아닙니까? 이게 불과 30년 사이에 다 일어난 거예요.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어떻게 되냐면요. 해방 이후에 우리 남성은 53세, 여성은 58세였어요. 이미 남자가 74세, 여성이 79세를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해방 이후보다 지금은 20년 더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마 더 살 겁니다. 이제 내 나이 정도 되면은 이제 그렇게 되지만, 그래서 이제는 뭐 보통 90세, 그것도 평균이니까는 사고 안 당하면은 뭐 여성들도 이제 100세, 여러분들은 90세 이런 시대가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니라 그 예를 들어 60세 이후에 은퇴 후에 그 경제 활동이라든지 이것을 어떻게 하겠냐 하는 것은 우리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이 뭐냐 하면은 인구 구조가 가져오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구조고 그 다음에 인구 이동이 있습니다. 인구 이동. 인구 이동의 문제가 뭐냐면 어느 나라든지 후진국에서 일어난 첫 번째 인구 이동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도시화. 다 도시로 도시. 우리나라도 뭐 70년, 60년, 70년대에 도시. 그래서 생겨난 게 뭐가 생겼어요? 청계천에 도시 빈민이 생겼죠. 그죠? 봉천동에 도시 빈민이 생겼어요. 왜? 농촌서 올라온 사람들이 마땅히 살 집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산동네에 가서 무조건 움막 치고서 한 거예요. 그래서 신림동, 봉천동, 청계천, 도시 빈민 슬럼화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도시가 바로 성남시입니다. 도시 빈곤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 철거민들 해서 보낸 지역이 성남이에요, 지금. 그래서 성남 원래 왜 글로 보냈냐? 분당은 좀 평평한데 구 성남시를 보게 되면은 수정구 뭐 이런 데 가게 되면
계속 이럽니다. 막 사나. 근데 그쪽에다 서울 외곽으로 이렇게 밀어낸 거죠. 그 사회 문제가 돼 나가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이제 우리가 도시화가 이제 조금 주춤했죠. 도시 이동이. 그런데 여러분 동남아라든지 그 개발도상국 가게 되면은 여전히 계속 모든 인구가 도시화 오면서 사회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인구 이동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국가 간의 이동입니다. 미국 가보시면은 미국의 흑인 인구보다 누가 더 많아요? 제일 많은 인구가요. 누구죠? 히스패닉이죠. 아마 미국의 제일 큰 골칫덩어리는 북한이 아닐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실제로. 히스패닉이죠. 왜? 북한에 들어간 돈보다도 복지 비용이 어마어마하죠. 미국의 복지라고 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보수인 공화당하고 민주당 맨날 하는데 당연히 이 보수 집단에서는 복지비 늘리는 거 반대하죠. 왜? 미국의 경제권은 주로 백인들이 갖고 있는데 백인들이 세금 내갖고 누구 먹여주는 거예요? 흑인? 히스패닉. 그러니까 그거 찬성하겠어요? 찬성 안 하죠. 그런데 히스패닉이 멕시코에서 그런 국경이 이렇게 있으니까는 뭐 엄청나게 넘어온 겁니다. 엄청나게. 제가 얼마 전에 한인타운 가보니까 거기 전부 다 한인타운은 전부 다 히스패닉만 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와서 장사만 하고 차 타고 가고 그래서 한국 음식점에서 나와서 밤에 걷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강도당하고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는 전부 다 히스패닉. 미국의 복지 문제는 바로 인종 문제예요. 인종 문제.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인구의 이동이 가져오는 현상이 자, 그 우리나라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됐나요? 인구 이동이요. 네? 우리나라는 무슨 국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 모르겠어요. 내가 학교 다니고 젊었을 때까지 귀에 따갑도록 들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백이민족, 한민족 그랬어요. 자, 우리나라 지금 한민족입니까? 우리나라 무슨 민족이에요? 다문화. 이미 농촌에서는 농촌 자녀의 50%가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에요. 이미. 그게 우리나라가 한 10년만, 20년 지나면은 우리나라 인구의 상당한 숫자가 이제는 우리나라는 더 이상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교과서 바뀌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미 다문화 사회예요, 우리나라. 어떻게 돼요? 외국에 있는 여성들이, 노동자들이 우리나라도 이주해 오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냥 이주해 오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회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좀 염려하는 부분은 이제 사회복지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자, 우리가 많은 기업이 정부가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프로그램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가서 보니까는 물질적인 게 아니라 그 아이들 정서적인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큰 아이들이 고등학생이거든요. 지금 우리들이 그들을 그냥 똑같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가 융화되지 못하면은 우리 사회에는 감당할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을 지출해야 될 겁니다. 그 아이들이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청년 세대가 되면은 그거는 아마 감당을 못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주장도 하죠. 다문화 가정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 뭐예요? 다문화 사회예요. 다문화 가정 그러면 이미 그 다문화 가정에 스티그마를 주는 거죠. 너는 다문화 가정이고 우리는 뭐야? 우리는 한 가정, 우리는 한민족 가정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불쌍하니까 좀 도와줄게. 그 문제 가지고 우리나라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그냥 미국처럼 여러 민족이 그냥 당연히 섞여 사는 그런 사회가 돼야지만 정치는 이제 그걸 잘해야 되겠죠. 이 많은 사람들이. 그게 다 뭐냐면 이제는 인구의 이동으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복지의 문제, 우리의 사회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비영리 조직이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진다. 비영리조직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영리조직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비영리조직이 일할 사람도 더 필요하고 그 자원도 더 많이 필요하죠.
자, 아까 얘기한 다시 그러면 이런 사회 변화와 함께 우리가 이제 기업도 모든 환경이 이제 변화가 되죠.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 자, 이제 지속 가능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이제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쳐보면 키워드를 쳐보면은 자, 기업과 사회라는 걸 쳐보면 많은 게 나올 겁니다. 되게 뭐 그냥 이런 그 비즈니스 앤 소사이티라는 말을 쳐보면 굉장히 많은 책들도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제는 뭐냐면 기업이 혼자 살아갈 수는 없어요. 기업이 뭐냐면 사회와 더불어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에 처음 이제 문제를 일으킨 분야가 어디냐? 바로 환경의 문제죠. 환경의 문제. 내가 어릴 때는, 그 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그림을 막 그리면 여러분 뭐를 많이 그렸는지 아세요? 네? 60년대에 뭘 많이 그렸겠어요? 학교 미술 시간에. 네? 그죠? 방공 많이 그렸죠. 예? 방공 많이 그렸고 또 하나 많이 그린 거 있어요. 그림 그리라 그러면은. 네? 자연이요? 우리 교수님 아마 기억나시는데 우리 그림 많이 그린 게 이걸 많이 그렸어요. 예.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갖고서 이게 막 이거 공장에 예? 굴뚝에 연결한 걸 많이 그렸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그렸어요? 우리나라가 발전한다.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화 자랑으로 그린 거예요. 자랑으로요. 뭐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예?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는 도로를 만들어야 되죠. 산을 깎아야 되죠.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것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지속가능 개발이라는 건 뭐냐면 개발을 하지만 예?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해서 우리 세대 이후에 우리의 자손들이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는 그런 개발을 한다. 그 뭐예요? 바로 비즈니스, 기업과 우리 사회가 공존하는 그런 것이 이제 이슈화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환경의 문제에서 바로 이 비즈니스 문제, 기업의 지속 가능이라는 이슈가 됐어요. 물론 아직까지도 NGO하고 기업하고는 아직 평행선이 많이 거리죠. 세계 이제 이런 큰 뭐 리오 환경 뭐 서밋이라든지 그 몇 년 전에 저기 남아프리카에서 요하네스에서 열린 세계 그런데 되면 뭐 세계 정상들이 한 100명 뭐 세계 모든 기업 NGO들 다 옵니다. 거기서 NGO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기업 보러 야 너희들 괜히 겉만 멋있게 그냥 이름만 포장했고 지속가능 개발 쓰지 마라. 기업한테. 그러니까 오히려 기업이 또 이것을 이제 이용해 먹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NGO들 입장에서는. 근데 아무튼 이제 기업이 이 환경의 문제를 타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처음에 기업은 어떻게 했느냐? 환경을 하려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환경을 지키려니까 기업이 흉내를 냈어요. 처음에는 무시하다가 기업이 환경을 안 하고 무시하다가 이제는 하도 사회적인 압력이 커지고 소비자들도 환경에 인식하니까 기업들이 환경은 하긴 하는데 흉내를 냈습니다. 그냥 겉으로 하는 척. 지금은 어떻게 됐냐? 기업이 진짜 환경을 합니다. 윤리 경영을 합니다. 왜? 진짜 기업이 환경을 하지 않으면 제품을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법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친환경적인 제품이 아닌 주택과 자동차는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현대자동차가 최대 지금 이슈 중에 뭐냐면 유럽의 자동차를 많이 팔아야 되겠는데 특히 유럽이 그 환경 문제에서는 미국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그들 어떤 경쟁 도구로 아주 가지고 있는 거죠. 기업이 안 하면 안 됩니다. 환경의 문제. 그래서
기업이 처음에는 이 사회 문제에 있어서는 기업이 환경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환경에서 이것이 뭘로 더 이제 이어졌냐 하면은 야, 환경만 해서는 되겠냐? 사회적인 문제.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예요? 뭐 인권의 문제, 노동의 문제, 지배 구조의 문제, 예. 지역사회 문제, 예. 이런 모든 것에서 기업이 친사회, 친환경적인 걸 갖지 않으면은 경영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많은 우리가 이니셔티브라고 그래요. 어떤 여기에 대한 선언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죠. 노동에 관한 거, 환경에 관한 거 많이 만들어내다가 제가 1998년도인가요? GRI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UNEP에서 나와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덱스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리포팅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기업이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런 기준을 쫙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지속가능 보고서를 만들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지속가능 보고서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 기업은 친환경적인 기업이 아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그것이 기업의 무역이라든지 경쟁력에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우리나라는 처음에 이렇게 좀 무시하고 있다가 이제는 우리나라도 많은 기업이나 공기업들이 이거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글로벌 컴팩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엔에서 10가지의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10가지의 프린시플을 만들었어요. 기업들은 이 10가지 기준을 지켜야 되는데 여기에는 뭐가 되냐면 노동의 문제, 인권의 문제, 노사관계 문제, 그 다음에 반윤리 문제, 윤리 문제 이런 거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10가지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GRI 보고서를 만드는 건 까다로워요. 굉장히 거기 많은 수많은 그 카테고리가 3개가 있고 인덱스가 많고 인디케이터가 많아서 그 GRI 보고서를 만들려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만 유엔이 제정한 글로벌 컴팩트는 아주 간단합니다. CEO가 그 기업 경영의 최고 책임자가 사인만 하면 돼요. 이거 지키겠다. 근데 처음에 이거 내가 2003년부터 우리나라 와서 계속 우리나라 기업들이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사인하면 되는데. 사인을 하게 되면은 그걸 지켜야 되죠. 그래서 그걸 사인을 못하는 우리나라 기업이 하나 있어요. 바로 삼성이에요. 삼성은 왜냐하면 노조가 없잖아요. 노사관계 문제로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러한 것들이 국제적인 압력이 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기업이 글로벌 컴팩에 사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 그러다가 작년 10월 달에 여러분이 잘 아는 ISO 이거 세계 그 뭐죠? 우리나라 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표준화 기구죠. 예. ISO에서 다 이걸 묶어 갖고서 7가지의 큰 원칙을 가지고 또 국제 표준화 책임을 했어요. 그러면서 ISO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지금까지 GRI나 UN의 글로벌 컴팩트 같은 경우에는 주로 기업, 비즈니스를 초점을 했어요. 물론 지금은 기업뿐만이 아니라 NGO, 대학교들도 GRI 보고서를 내고 글로벌 컴팩트에 가입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마 국민대학에 최초에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ISO는 CSR에서 C라는 걸 떼어버렸어요. 이게 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C는 뭐라 그랬어요? 코퍼레이트라 했죠. 소셜 리스폰시빌리티인데 이게 맞는 거죠. 왜? 야 사회적 책임을 왜 기업만 지느냐? 안 그렇겠어요? NGO도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되고 국가도 져야 되고 세상의 모든 조직은 전부 다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ISO 26000에서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문제에서 이 C자를 빼버리고 그냥 SR. 이렇게. 그리고 ISO는 이제 이런 이제 그 인증을 하게 되면 그 번호가 나오죠. 뭐 9000, 9001, 14000, 환경 14000. 그리고 26000, ISO 26000. 그래갖고 이거를 작년 10월 달에 개정을 해서 이 ISO 26000을 또 지키냐 안 지키냐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기업도 과거와 달리 골치 아파지기 시작한 거죠. 그냥 비즈니스 했으면 되는데 이런 게 자꾸만 생겨갖고서 기업의 경쟁력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속 가능 경영은 뭐냐? 자, 기업의 오너들이 모였습니다. 유럽에 모여서 세계 지속 가능 개발 기업 협의회인가 이걸 만들었어요. 만들어갖고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리액티브하게 하려니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보자. 기업들이 지속가능 경영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먼저 환경을 지키고 앞서서 해 나가자 하는 이제 운동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고 그런 운동을 하고 그 와중에 터진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좀 이따 제가 하나 비디오가 그 PT에 보여줄 텐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나이키 아시죠? 나이키. 예? 나이키가 라이프 매거진에 나이키가 곤욕을 치르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세계 어린이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 축구. 축구는 어떻습니까?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운동 중에 하나 축구 아니겠어요? 그죠? 아프리카 어린이들도, 가난한 나라 어린이들도 공 하나만 있으면 참으면 되니까. 그죠? 그런데 라이프 매거진에 어떤 사진이 실리냐 하면은 파키스탄 어린이가 아주 어린 아이, 초등학생이 나이키 공으로 된 축구 공을 이렇게 깁고 있는 모습이 나온 겁니다. 그것은 어린이의 노동 착취로 사회적 고발이 된 거죠. 그걸로 나이키는 엄청나게 곤욕을 치릅니다. 처음엔 나이키가 이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한 적 없다. 우리가 파키스탄에 그걸 업체에 맡겼더니 그 사람들이 고용한 거다. 이제는 그건 안 통합니다. 이제는 사회적 책임이 서플라이 체인, 하청업체까지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이키가 거기에 해피하다. 이제는 나이키가 거기에 대한 아주 대우각성을 하고, 예? 거기에 대한 자기네들의 그동안 과거의 불법에 대한 그런 것들 전부 다 백서로 만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제는 기업들이 이런 사회적 책임 문제를 그냥 대강 이렇게 넘어가는 이제 시대는 지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업이 이제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하자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지속 가능 경영이다. 어떻게 하냐? 이왕에 우리가 기업이 여기에 대해서 비용을 쓰는데 이것을 수동적으로 쓸 게 아니라 이 비용 쓰는 걸 뭐랑 매치하면 더 좋겠어요? 기업의 경영 전략하고 경영 전략. 예? 이왕 우리가 비용을 쓰는 거 뭐예요? 기업에 뭐가 좋아야 돼? 이미지가 좋아야 되지 않겠냐? 그죠? 예. 사회 문제를 먼저 우리가 대비해서 뭐예요? 코스트 다운 시키는데도 우리가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게 기업들의 이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일 먼저 그렇게 바뀐 나라들이 유럽의 국가들이고, 그 다음에 이 유럽의 국가들에 대해서 ISO 26000도 처음에 굉장히 수동적인 국가들은 미국하고 일본 기업들이에요. 여기에 막 앞서서 사회적 책임 문제, 인권 문제, 노동 문제, 환경 문제 막 들고 나온 나라들은 유럽 국가들이고. 하지만 이제는 어쨌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돌아가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쫓아간 나라가 우리나라 기업들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 다국적 기업이 생기잖아요. 세계적인 기업이 생기면서 우리나라 기업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70년, 80년대에 그 종속 이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오래전에 여러분. 그 주로 제3세계 국가, 미국의 다국적 기업,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이 제3세계에서 경제적인 침탈을 한다고 할까요? 그런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나라가 다국적 기업을 많이 갖고 있는 국가가 되지 않았어요? 삼성, LG, 예? 이런 대기업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저것도 엄청나게 이제 정유 제조 회사, 원유는 수입하지만은
우리 수입하는 원유의 반 이상을 우리는 다 수출합니다. 훨씬 반 이상. 오히려 그 가난한 나라는 원유 제조를 정제를 못하니까 그거 사다가 우리가 또 거기다 팔아먹어요. 엄청나게 우리나라가 그런 쪽에 이제는 수출 지향 국가가 우리는 뭐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자체가 이런 다국적 기업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런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됐는데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기업의 경영하고 연결시키자. 자, 경영하고 연결시키는데 여기까지 하고서 좀 그 PT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하고 연결시키다 보니까 어떻게 연결시키는 게 제일 좋은 전략이냐 하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이론 중에 하나가 스테이크홀더는 이해관계자죠. 이해관계자. 그죠? 기업이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매니지먼트 잘해야 되겠다. 기업의 내부의 이해관계자는 누가 있습니까? 내부에는 경영진이 있고, 종업원이 있고, 그죠? 내부에는. 외부에는 누가 있습니까? 외부에 지금까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가 그러면 누가 있습니까? 고객이라고 하고, 협력사라고 했는데, 지금은 제3의 중요한 이해관계가 생깁니다. 누구예요? NGO. 지역사회. 기업이 처음에 그걸 무시했어요. NGO 떠들어봐. 근데 그렇게 돼요. NGO가 떠드니까 기업 매출에 도전을 받고 소비자 고발이 이루어지고 기업이 이건 안 되겠다. NGO들도 우리의 주요한 스테이크홀더로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집단들에 대해서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이제 매니지먼트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가장 보편적인 지속가능 경영의 한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제가 4시까지죠. 그러면 잠깐 PT 하나 보고 보이나요? 네. 자, 아까 말씀드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는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세계화, 정보통신 발달, 인구 구조의 변화 이런 것들이 우리 조직 구조를 변화하고 생활을, 우리 사고의 변화까지 일으키죠. 그리고 또 세계적인 현상이 시장이 확대되고 반면에 정부 역할이 축소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동을 거는 시민사회들 또 역할이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주로 그 비영리 조직은 두 가지 기능을 하죠. 하나는 감시와 비판의 기능도 하고 하나는 이런 자원들을 필요한 것을 요청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 하는 걸로 논의가 되는데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CSR에서 그 연구한 많은 학자들 중에서도 이제 가장 보편적인 개념을 잘 설명한 그 학자가 캐롤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경제적, 법적, 윤리적, 자선적. 이 자선적 책임은 사회 공헌 측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하여튼 이러한 많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변화 중에 두드러진 게 어느 나라든지 국가가 갖고 있는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고 시장의 영향력은 이제 커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장의 영향력에 대해서 감시하고 제동을 거는 그런 또 NGO들의 역할도 커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섹터라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시장, 정부, 시민사회인데 시장은 일체적 분배를 하죠. 배분을 하죠.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경쟁의 원칙.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혹시 시장에서는 소외계층 공공재 문제가 발생이 되고요. 정부가 제2차적 분배를 하죠. 공공성, 재분배 역할을 합니다만 역시 정부도 관료제라든지 효율성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시장의 실패, 정부의 실패라고도 얘기를 하고 시민사회가 이런 데 대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정부, 시장, 시민사회가 서로 협력하는 시대가 왔다. 공통 부분이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켓이 있고 정부가 있고 시민사회가 있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일하는 이 공통 부분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제
많은 관심들을 이제 갖기, 기업의 사회적인 관심들을 언론을 비롯해서 정부나 시민사회가 관심을 갖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책임의 배경에는 세계화 영향, 시장 자본주의 확대에 대한 문제, NGO가 커지고 또 기업의 관점에서도 지속가능 경영의 필요성 이런 것을 느끼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련된 용어는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그 세계 그 지속가능 기업 협의회 이게 이 단체인데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 단체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뭐냐 두 가지를 잘 합해서 정의를 내렸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발전과 사회의 발전을 동시에 이루기 위한 기업의 노력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유사 개념으로는 뭐 corporate citizenship, corporate accountability, 뭐 sustainability, corporate ethics, corporate community relations 이런 다양한. 그래서 이 영역을 보게 되면 경제적, 법적, 윤리적. 근데 여기서 요 부분은 책임성을 강조한 겁니다. 경제적, 법적, 윤리적인 부분. 반면에 요 부분은 디스크레셔니한 부분이에요. 요 부분은 자선적인 부분. 기업이 자발적인 거. 우리가 흔히 요거를 우리가 사회공헌이라고 이 전체를 우리는 CSR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기업이 이런 사회적 책임 문제가 나오는 그 이슈들을 보게 되면 환경, 노사, 윤리, 인권, 사회공헌, 지역사 이런 문제가 되죠. 환경의 문제에서 가장 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삼성 그 유조선이 저기 태안 앞바다 좌초되고 큰 환경 문제가 됐죠.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엑슨모빌사의 이제 큰 발디스호라고 하는 것이 알래스카 앞에서 기름 유출이 되면 엄청난 환경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발데스 원칙이라고 하는 걸 10개를 만들어서 이제 환경에 대한 원칙들을 하게 되고 뭐 일본에서도 이제 뭐 이따이 병 이게 폐광에서 나오는 카드뮴으로 인해서 농촌에 오염이 된 상태입니다. 토지가. 그래서 이제 이제 뭐 기업들은 이제 탄광하고 그냥 철수하면 끝난 줄 알았더니 거기에 빗물이 고이고 거기에 중금속 오염이 돼서 농토로 흘러내리니까 이런 문제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나이키의 98년도 아동 고용 사건. 어린아이가 시간당 6센트, 10시간 일해서 60센트 버는 거죠. 이거 보세요. 아이들의 꿈을 심어주는 수공인데 얘가 하루 종일 일해서 60센트를 번다. 1달러도 못 번다. 이런 이제 그 사회 고발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나이키가 부인하다가 나중에서는 이것을 자기네가 모든 제3세계 납품하는 업체에다가 이런 아동, 노동, 성적 학대 이런 실제를 자기가 다 공개하는 보고서를 만들고 전적으로 자기네 그 기업의 경영을 바꿨죠. 이게 뭐 나이키 여러분 잘 아는 박지성이라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 예?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야 나이키라는 회사를 선전을 했는데 그 사진이 빠졌군요. 제가 날라갔네. 그 어린아이가 축구공 깁는 사진 하나로 나이키의 모든 광고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기업은 굉장히 위기를 느낀 거죠. 이건 윤리 문제,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엔론이라는 회사의 이거 뭐 스캔들. 미국에서 그렇게 투명하게 한다 막 하지만은 이런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런. 그래서 이때 기업 감시 시스템 문제가 거론이 되고 이것 때문에 입법도 되는. 그래서 이런 법안도 사르바네스 옥슬리 법안이라는 게 나와서 이제 미국 기업의 투명성 문제 이런 것이 중요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사회공헌은 어떻게 하면 이제 전략적으로 잘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인데 기업도 사회공헌도 비용을 쓰기 때문에 기업 경영 전략에 얼라인해갖고 해야 된다 해서 이렇게 이제 전략적인 계획을 세우고 환경 분석을 하고 이렇게 쭉 뭐 한다고 하는 거 좀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 일환으로 자원봉사 활동도 이루어지고 또 한편은 아까 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제, 유행의 글로벌 컴팩트, GRI 가이드라인 이런 데 대한 내용들. 이게 전부 다 국제적인 이니셔티브들입니다. ISO 26000, GRI 가이드라인, 글로벌 컴팩트, 그럼 어카운터빌리티가 하는 AA 1000이 하고 있는 거, 이게 전부 다 이것은 종업원에 관한다는 거, 고용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점차 생기면서 이것을 기업들이 안 지키면 안 되는 그런 때가 온 거죠.
앞으로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앞으로 뭘 해야 되겠냐 하는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영리 조직의 이제 경영 마케팅이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정부의 힘만 갖고는 안 되니까 비영리 조직이 영향력을 하는데 이런 필요한 자원을 이제 비영리 조직이 어떻게 더 자원을 개발할 수 있겠는가. 우리 이쪽에 관련된 전문 어떤 한 이론으로서 resource dependence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영리 조직은 영리와 정부 조직과 달리 자원을 외부에 의존한다, 리소스를 의존한다는 얘기죠. 근데 자원을 의존하게 되면 비영리 조직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독립성이 떨어지죠. 비영리 조직이 정부의 돈을 많이 받으면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의 돈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영리 조직들이 정부나 기업 돈도 받지만은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원을 더 올릴 수 있겠는가 중요한 이제 과제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조직들이 몇 개가 있느냐? 67년대 미국에 30만 여 개인데 97년대 100만 개, 지금은 150만 개. 그러니까 지금 과연 이 MGO 시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NGO, 제3섹터는 로마 시대도 있었어요. 정부 조직도 아니고 시장 조직도 아닌 조직. 그런데 지난 2000년 동안 생긴 조직보다 지난 30년 동안 생긴 조직이 3배 이상 늘어났다는 얘기죠. 이 비영리 조직이 엄청나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다 하는. 그래서 경제 규모도 1조 1천억 달러 정도로 세계 8위 국가의 규모 정도로 커지니까 이 비영리 조직이 단순히 하나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런 이제 비영리 조직에 대한 이제 이런 와이스 브로드비어라는 사람에게 저는 직접 모르는 사람입니다만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경제학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비영리 조직에 관한 부분들을 이제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영리 조직이 시장 조직과 같이 근데 이제 비영리 조직이 이제 자본과는 이제 불가분해. 비영리 조직도 자본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부분들, 어떻게 이런 변화된 시장 속에서 비영리 경쟁력 가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비영리 조직도 시장이 해주는 시장과 고객도 세분화하고, 마케팅 전략도 수립하고, 이런 모든 것에 의해서 마케팅이라는 이제 컨셉이 필요하고, 또 고객 중심적인 마케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제 얘기들이 쭉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영리 조직은 그러면 영리 마케팅하고 어떻게 다르냐? 영리 마케팅하고 다른 영리 쪽은 이제 물질이나 서비스 중심이고 비영리 조직은 역시 고객 교환을 하지만 가치 중심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비영리 조직의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 가치 지향적인 마케팅이다. 내가 기부금을 내는데 한양대학에 돈 내는 사람이 물질적인 반대 급부를 원하고 내는 게 아니겠죠. 내가 내는 돈을 가지고 한국 사회, 인류를 위한 얼마나 훌륭한 인재들을 여기서 육성해 내겠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는 근데 조금 저도 학교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이 경쟁력, 세계 맨날 유수한 우리나라 대학은 스카이 대학 등 그러잖아요. 어느 분야에 세계 100위에 들어갔다 70위, 50위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대학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죠. 그런 대학이 글로벌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우리가 나와야죠. 근데 한 가지 제가 아쉬운 게 있어요. 무엇을 위한 세계 100이고 70이고 50이고 5위권이냐. 결국 그런 대학을 만들어서 그 대학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뭐 하겠느냐. 그거는 쏙 빠졌어요. 최근에 모 대학에 문제가 나왔을 때도 그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그 얘기에 빠진다고 하는 건 비영리 조직의 미션이 빠지는 겁니다. 왜 기부금을 내겠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발적으로 일하겠어요? 우리 사회를 위한 거죠. 세계 인류 대학을 나와서 그 사람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면 누가 거기다가 돈을 내겠어요? 그런 건 아니죠. 분명히 거기는 공익적인 기여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역시 비영리 조직은 아무리 마케팅이나 이런 자원을 얘기하더라도 이 가치적인 측면이 빠지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영리 쪽하고 다른 거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비영리 조직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상업화가 문제가 됩니다.
비영리주의 지나치게 매니지먼트 마케팅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뭐 비영리주의인지 영리주의인지 모를 정도 구분이 안 가는 겁니다. 대학교도 그런 대학이 생기고 병원도 그런 병원이 생기고 복지기관도 그런 복지기관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 가치라는 걸 저희가 꼭 생각해야 되겠다. 그 비영리 마케팅 가지고 있는 뭐 특성들이 있는데요. 이게 다 말할 시간이 없어서 비영리주의 많은 대중을 상대로 하고 그 목표도 많이 있고 그리고 서비스 중심의 마케팅이고 그 다양한 집단의 어떤 이렇게 감시를 받게 되는 뭐 이런 성격이 있다 하는 거. 네, 이거 뭐 다 말하려고 그러면 마케팅 전략의 단계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영리 조직하고 95%가 같아요. 마케팅 매니지먼트 같은데 다른 부분은 그 고객 또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가치 그 부분이 다르다.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뭘 보여주면 좀 지금에 돌아가는 걸 더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다가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이 영리 조직과 비영리 조직의 가장 한가운데 있는 조직 바로 사회적 기업입니다. 자, 사회적 기업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자본시장이에요. 사회적 기업이 돈이 필요하단 말이죠. 내가 좋은 기업, 우리나라 착한 기업 하려면 돈이 어디서 오느냐.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회적 기업 법 만들 때부터 같이 작업을 해갖고서 쭉 고용부랑 일을 많이 해왔어요. 그러다가 이런 사회적 기업의 이런 창업이라든지 육성에 관한 업무들을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 빼놓고는 다 경영학과 선생님들이 많아요. 원래 이제 사회적 기업의 전공 분야는 다 경영 쪽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회적 기업 우리나라 이제 발전된 과정인데 시간이 없어 넘어가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다른 거는 우리나라는 사회적 기업이 출발된 배경을 보게 되면은 IMF 외환 위기 이후에 취약계층의 일자리, 안정적인 일자리를 기업이라는 건 틀로 만드는 것을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을 출범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자활 사업이 있는데 그거는 안정된 일자리가 안 되니까는 기업이라는 틀을 만들어 놓으면은 안정된 직장을 갖지 않겠냐. 그래서 출범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사회적 기업이 시작이 됐는데 최근에는 외국처럼 이런 1년에 한 번씩 여러분이 잘 아는 버클리 대학에서 소셜 벤처 컴피티션이 있습니다. 소셜 벤처 대회가 있어요. 거기는 아주 뭐 세계적인 이 젊은이들이 아주 뭐 좋은 아이디어 혁신하고 많이 참가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항상 예선은 인도에서 하고 본선은 그 버클리 대학에서 하는데 한 번도 우리나라가 올해 처음으로 우리가 입상 한 번 했어요. 3위. 근데 거기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거기는 소셜 벤처, 사회적 기업 쪽에 있는 아이디어를 뭐 취약계층 이거보다는 이노버티브한가, 이노베이션에 굉장히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한데 어떠한 새로운 아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모델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만들어 나가겠느냐. 그래서 거기는 굉장히 좀 뭐 정말 반짝이는 아이디어. 근데 요번에 우리나라에선 한동대 학생이 아마 한 것 같아요. 근데 IT 기반으로 뭐 하는 거 했는데 그게 트리 플랜팅 하는, 그래서 이 온라인상에서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갖고서 그걸 막 하게 되면은 그거 할 때마다 세계에 이게 나무 심게 되는 이런 공익적인 프로그램을 웹 기반에서 만들었어요. 스마트 기반으로. 그러니까 역시 받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우리나라는 참가한 친구들이 뭐 공익적인 거, 미션, 의미만 뒀는데 여기는 이제 이런 부분도 굉장히. 그래서 최근에는 외국에는 사회적 기업이 환경 쪽, 에너지 쪽, 문화예술 쪽, 이제 우리나라도 조금씩 이쪽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저는 뭐 그냥 이제 이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몇 년 전에 하버드 대학에 가서 관계 있는 교수들을 만났어요. 저로서는 참 중요한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쭉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처음에 하버드 대학에서 비즈니스 스쿨에서 소셜 엔터프라이즈를 연구하고 했던 교수님들이 한 서너 명밖에 없었어요. 지금 무려 한 40명. 학생의 20%가 이걸 가지고 연구하고 이걸 가지고 내가 졸업한 다음에
이쪽 분야, 소셜 벤처나 소셜 엔터프라이즈 쪽 나가겠다. 그렇게 굉장히 큰 틈새 시장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여러 가지 자본 시장이 있는데 사회적 기업은 돈을 어디서 가요? 자, 사회적 기업은 돈 가지고 쓰는 데가 여러 군데입니다. 재단, 정부, 금융기관, 투자자, 뭐 이런 다양한 이제 뭐 구조를 가진다 하는 거서 자본 시장이 이제 다양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자본 시장이 성숙되어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자, 자본 시장이 이 그랜트나 펀드레이징 이거는 영리 기업은 못하죠. 그랜트는 목적성을 가진 지원금입니다. 그러니까는 일반 비즈니스 하는 데는 이 그랜트는 누가 주냐면 재단이나 정부가 주는 건데 일반 기업에는 안 주지만 사회적 기업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돈이 옵니다. 외국에는 융자도 많이 있고요. 그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영업수익 활동도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자본시장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외국에서는 이제 뭐 이 각각의 분야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아직은 우리나라는 이런 분야들이 뭐 활성화가 좀 안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도 있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우리보다 먼저 발달한 나라가 가장 발달한 나라는 영국하고 미국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쪽을 하다 보니까 많은 미국에, 영국에, 이탈리아에 가봤어요. 여기를 하는 체리티 뱅크도 있고요. 다양한 이런 비즈니스와 사회적 목적을 이렇게 넘나드는 그런 자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분명히 그쪽이 점차 성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여기 있는 우리 젊은 우리 친구들이 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라든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좋은 뭐 이런 그 정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통적으로 말하는 비영리 조직에만 들어가서 그냥 봉사활동할 때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새로운 그 시장을 만들어내는데 여러분이 쓸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용이 좀 더 있습니다만은 짧은 시간에 너무나 많은 걸 얘기하기보다도 그냥 여러분에게 이런 분야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오늘 그냥 좀 뭐랄까 소개하는 그런 의미로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좀 바라기는 우리 젊은 친구들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도전을 받아서 우리 한양대학교에서도 우리 비영리의 훌륭한 지도자 또 사회적 기업의 훌륭한 사회적 기업가 이런 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